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서 베네수엘라가 정말 이제 사고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인접 가야나로 밀어넣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죠. 그래서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남미 상황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또 홍해에서도 지금 후티 반군이 계속 무자비하게 상선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이지스함이 공격을 직접 받았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이 드디어 이 동맹국들의 함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양만춘함도 지금 지부티에 있었는데 백악관의 발표와 동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양만춘함도 홍해에서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 무기 구매 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사가 붙었습니다. 한국의 수송기 사업에서.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예상을 깨고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브라질에서 군용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중대형 항공기 설계 기술 확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4대의 C130J 30을 도입한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 7,100억 규모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C390을 제안한 브라질 엠브라에르를 선정했다고 12월 4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C130J-32 성능 면에서는 근소하게 앞섰지만 가격과 절충 교역, 국내 방산업체와의 컨소시엄 협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C390이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C390이 터보 풀업 방식의 C130J보다 속도, 탑재 능력, 항속거리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성능을 갖고 있고, 한국 협력업체 부품 사용, 한국 정비센터 설치, 높은 기술 이전 비율을 제시한 C390이 외교적 비교 우위를 가진 C130J를 누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390은 브라질을 비롯해 포르투갈,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수출이 확정되었고, 프랑스, 체코,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종은 세대지만 브라질 측은 이번 거래에서 상당한 수준의 한국 국산화와 기술 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C390 기종 선정을 계기로 최근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항공기 기술 협력 레짐에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390은 그 기반 설계가 탄탄한 만큼 향후 동체 연장형이나 기타 파성형 개발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C390이 한국형 중형 수송기 개발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덩치는 C130 허큘리스보다 약간 큰 그 정도 덩치인데, 보시다시피 제트 엔진이 달려있어요. 터보팬 제트 엔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약간 더 빠르겠죠. 자, C390과 C130을 비교한 이 성능 비교도인데요. 엔진은 여기는 이제 터보팬 엔진 들어가죠. 이 터보팬 엔진이 여러분들 그 국내선 여객기에서 많이 보셨던 A320, 그러니까 보잉 737하고 아주 경쟁 기종, 생긴 것도 비슷하고 덩치도 아주 비슷한 에어버스에서 만든 A320, 대한항공에 많이 있죠. 그 기종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상용 엔진으로 전 세계에 쫙 깔려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품 호환성 이런 것들은 구하기 쉽죠. 그리고 순항 속도는 여기는 이제 시속 870km, 여기는 터보 프롭이니까 프로펠러니까 좀 늦죠. 시속 657km. 그리고 또 제트 엔진이니까 더 높이 올라가죠. 1970m까지 올라가고
C-130은 8,839m까지 올라가니까 이 C-390이 한 2km 정도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연료를 포함한 이 최대 탑재량은 26톤, 여기는 이제 21톤이고요. 그리고 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이 레인지, 그러니까 비행을 5,056km 할 수 있고, 여기는 터보 프롭이니까, 프로펠러기니까 연비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2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4,074km.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0톤의 화물을 적재했다, 이 정도 못 날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연료를 많이 탑재하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화물 탑재량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 C-130이 더 우위에 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수송기 같으면 연비도 좋고 화물도 많이 싣고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성능 면에서는 C-130이 우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이 우수해서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전 착륙 능력, 이착륙 능력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포장 활주로 운용 능력 검증했죠. 그래서 야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보여줬는데, 우리 한국 카이의 지금 계획이 MCX 뭐 이렇게 사업해서 독자적인 중형 수송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이 들어온다. 이제 이건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카이는 해상 초계기, 공중급유기, 뭐 또 민수용 항공기까지 진출할 의욕을 가지고 중형 제트 항공기 개발에 나섰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아주 많이 받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니까, 뭐 아무튼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주고요. 그러나 공군의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C-130을 추가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부합을 하는 그런 부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우리만 도입을 했으면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포르투갈 5대 계약했어요. 헝가리 2대 계약했고, 네덜란드 5대 계약했고, 오스트리아도 4대 계약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대 계약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3대 이제 현지 생산하는 걸로 지금 거의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체코, 스웨덴 등 다 선진국들이 이걸 지금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수송기와 함께 우리가 F-35 40대 샀죠. 그 중에 지금 한 대는 이제 결국 못 쓰게 됐는데 독수리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엔진 이 에어 인테크로 독수리가 빨려 들어가서 다 깨져버렸어요. 이거를 살리는 비용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비용보다 더 비싸서 그냥 뭐 그 하나는 폐기하기로 하고, 39대 있어요. 20대 더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한 4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K-21 보병 전투장갑차 추가 양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무기 구매 계획이 발표된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홍해 상선 비격 사건에 대해 백악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소행이며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인데, 미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월 3일 낮에 발생한 홍해 일대에서의 동시다발적 선박 공격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이란이 배후에서 이를 조종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시각 12월 4일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들 공격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전적으로 이란이 그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12월 3일의 공격은 오전 9시 15분부터 무려 8시간 동안 홍해 남부 해역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다수의 대함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이 민간 상선인 유니티 익스플로러, 넘버9, 소피2 등 세 척의 상선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카니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니티 익스플로러는 대함 탄도미사일과 대함 순항미사일의 동시 공격을 받아 대파됐고, 나머지 선박들도 미사일과 드론 파편으로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 구축함 카니가 최소 2대의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어제 오신트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 해역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 수집함으로 활용되는 화물선 베흐샤드가 작전 중이었고 이 배가 이번 공격 작전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이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벨만데브 해협과 홍해 일대의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해 영국, 한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 해상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청해부대가 홍해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카니함인데요. 이 카니함을 향해서 그냥 드론이 바로 직진해서 날아오는 걸 요격을 하는 등 아주 도발적인 행위를 했죠. 그리고 상선 3척을 공격을 했는데 그중에 한 척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유니티 익스플로러, 이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요격 작전하고 공격 작전할 때 어제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 베어샤드가 여기 있었다. 바로 이 배입니다. 화물선처럼 생겼는데 퇴역하는 화물선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서 이걸 가지고 정보 수집함, 레이더 장착하고 감청 장치 장착하고 그래서 정보 수집함으로 쓰고 있는 배다라는 거예요. 이 배가 이 지역에서 작전 지휘하고 후티에게 타겟팅 다 해주고 이런 지휘를 했다. 그 말을 지금 설리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영국, 일본 등 동맹국과 이 관련한 태스크포스 3대를 구성해서 이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 직후에 우리 양만춘함이 지부티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을 했어요. 여기 지금 양만춘함이 출항해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쪽 여기가 바로 바벨만데브 해협이에요. 이제 홍해로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양만춘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좌표가 찍힌 이 시간이 당시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급하게 지금 출항을 했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청해부대로 그동안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이 있죠. 그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이 교대로 계속 지금 10여 년을 작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KDX-1인 3,800톤급 우리는 구축함이라고 주장하고 사실 국제적 기준으로는 호위함 이 양만춘이 처음 갔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진짜 실전이 벌어지게 됐다. 대공 요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양만춘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가 있는 다른 그 우방국들, 동맹국들의 군함을 보면 미국은 이지스함이 와 있으니까 요격 잘하죠. 일본은 무라사메급 구축함이 가 있어요. 이 무라사메급도 ESSM이 있어서 아주 요격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만춘은 시스페로 명중률, 성능도 떨어지는데 사거리도 20km도 안 돼요. 이 시스페로 거기다가 대공 레이더는 MW08 정말 황당한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야 여기 가서 탄도 미사일이라도 날아오면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배도 KDX-1이겠죠. 근데 갑자기 이 상황 생겼으니까 빼고 다시 받고 이거 안 되죠. 준비하던 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양만춘, 을지문덕, 광개토대왕 이 세 척의 KDX-1 호주가 했듯이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호주 안자급 구축함이 했듯이 우리도 빨리 개량해서 이 성능 좋은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거 안 하고 이 세 척을 가지고 계속 이 대해적 작전 하는 용도로만 쓰면 성능 개량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양만춘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 잘해서 우리 유럽을 통해서 수출입하는 우리 한국 상선들 많이 있겠죠. 여기 보호 잘해주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가 가야나 서부 에세키보 지역을 강제 병합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1,055만 표, 무려 97.8%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한 병합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에세키보 지역에서는 가야나 국기가 내려가고 곳곳에서 베네수엘라 국기가 개양되고 있는데 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지 시각 12월 3일 실시한 가이아나 에세키보 지역 합병 국민투표에서 97.8%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에세키보 지역을 병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월 4일 밝혔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에세키보가 베네수엘라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고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새롭고 강력한 무대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에세키보를 위해 싸워야 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이아나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발표인데요. 마두로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된 직후 에세키보 지역에서는 이미 베네수엘라 당국에 포섭된 현지 부족민들이 가이아나 국기를 내리고 베네수엘라 국기를 개항하며 베네수엘라 복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강제 병합하겠다고 밝힌 에세키보 지역의 인구가 가이아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20만 명이나 된다는 점, 에세키보 지역을 베네수엘라가 차지할 경우 이곳에서 석유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거대 석유 기업들이 투자금을 날리고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에세키보 인근의 대서양 유전은 미국과 중국 석유 업체들이 함께 진출해 채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에세키보 병합으로 해당 유전이 국유화되면 미국 업체들은 퇴출되고 대신 중국 업체들이 이 유전을 모두 독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기준 중국에 무려 600억 달러, 한화 약 78조 7천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채무 탕감을 위해 에세키보 유전을 중국의 통째로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라 리처드슨 미 남부사령관은 현지 시각 12월 2일 로널드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자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미 에세키보에 깃발을 꽂고 침략을 시작한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국민투표, 자기네들이 국민투표하고 자 저기 가이아나에 이 가이아나 전체 영토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는 저 지역을 우리가 병합하냐 마냐 국민투표에서 97.8% 찬성. 자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병합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이 유엔 체제 하의 이 국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야 우리 일본 저거 병합해야 돼 라고 국민투표에서 한 90 몇 프로 받으면 병합하는 겁니까? 그럼 또 국제적으로 또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자기애들 군대를 헬기 이것도 군용 헬기면 군대 들어간 거니까 이미 침공작 작전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가이아나 입장에서는 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거의 그냥 뭐 원신 같은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활 들고 있습니다. 활과 창 뭐 이런 거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반대하는 뭐 사람들이 있으면 부족장만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다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어디냐? 베네수엘라가 노란색이죠. 가이아나입니다. 이 가이아나 전체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즉 남한의 한 2배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중에 사선, 빗금친 이 지역이 우리 남한의 1.5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걸 이제 병합하겠다 이거예요. 왜? 이 앞에 거대한 유전이 발견됐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겁니다. 그거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투표했으니까 여기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원주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이아나 국기 내리고 국경 지역에다가 이렇게 베네수엘라 국기 올리고 있는 이런 사진들 여기저기서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 가이아나 군은 4,50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탱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유전에 미국 엑손모빌의 지분이 46%가량 그리고 중국 국영 석유 총공사 지분이 한 20여 %. 나머지는 이제 중소업체들과 이 가이아나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절반이 미국 거라는 겁니다. 예, 또 영국도 뭐 쉐브론 같은 이런 회사들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미국, 영국이 여기 압도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전례가 있죠. 자기 영토에 들어와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세계의 석유 회사들 그냥 다 내쫓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들 다 국유화해버리고
그게 베네수엘라인데 여기 들어가면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미국이 가만 보고 있어야 되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홍해, 페르시아만 여기서 지금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미국이 지금 정신없이 난타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이러니 이게 되겠냐라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미국은 정말 바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이 미국이 그 군사력과 기축통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왔는데 그 기축통화를 유지하는데도 이 군사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미국, 참 안타깝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할 때 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제가 3년 전에 방송을 할 때 저를 참 많이 비난을 하셨던데 제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에 지금 CIA 울파운드 비행기가 들어갔어요. 즉 CIA가 여기 들어갔단 말이 되겠죠. 가이아나에. CIA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항모를 보내야 됩니다. 항모를. 그래야 미국의 이 기축 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이 과시가 되는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